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계속 이어서 평가 선별의 마지막 파트인 내 아카이브를 어떻게 평가 선별하는가 하는 것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내가 어떤 기록을 내 아카이브에 선별해서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줘야 되는 게 내가 살아온 생애와 활동을 나타내주는 기록, 또 내 인생을 증거해주는 그런 기록들, 그런 기록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록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생애와 활동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글과 사진 같은 기록이 있는 그 기록의 형태를 보면은 내 일기, 또 나 혹은 내 가족의 이런 구성원이 쓴 일지, 또 나와 가족, 또 친구, 또 나와 같은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 그다음에 나의 사진, 가족 사진, 또 내가 활동한 조직에서의 단체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형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기나 편지 같은 거는 특별히 어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쭉 작성이 되거나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순으로 묶어서 기록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그 기록을 수집할 때 그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기록처를 어떻게 이제 목록을 만드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을 만들 때는 이런 그 개인 아카이브에 들어가는 그 자기의 개인 기록에 그 일종의 분류 체계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 분류 체계의 사례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시기순으로 이렇게 쭉 뭐 성장함에 따라 한 개인의 성장함에 따라 이렇게 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관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혹은 가족이다 이런 그 출처별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활동이나 행사별로 이렇게 사진을 모아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활동이나 행사는 결국 어떤 특정한 출처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출처에 기반한 어떤 기록 덩어리, 기록 시리즈에서 어떤 개별 행사 혹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그 개인이나 그 조직의 활동에 관한 그런 기록철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록철들이 보통 앨범으로 옛날에 이제 기록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앨범으로 이제 그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가 많죠. 사례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의 인생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생애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증명해 줄 수 있거나 기록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같은 것도 사실은 개인 아카이브의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잃어버려서 개인이 이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분적으로라도 어, 학교 성적표라든지 뭐 졸업증, 각종 조직이나 어떤 자기 활동을 했을 때 또 회원증, 또 무슨 뭐 자격을 얻었거나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뭐 자격증이나 무슨 교육 이수증 같은 거, 뭐 혹은 뭐 체육 활동을 했으면 뭐 단증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종류 다른 거 신분증, 요새 같으면 또 카드 형태로 나오죠. 예, 그런 거. 혹은 뭐 만료된 여권들도 자기에 관한 중요한 증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그 여권 안에 자기가 언제 어느 나라에 입국해서 출국했다 하는 그런 도장들이 찍혀 있죠.
이제 그런 그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려고 이렇게 여권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다녔던 학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앨범이 있는데요. 그런 앨범이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책입니다. 출간된 책이지만 한시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학생들에게만 만들어지는 일종의 주문 생산 앨범이죠. 그래서 이게 출간물이지만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앨범에다가 또 여러분 졸업을 할 때 많은 그 이렇게 소감을 쓸 수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인사도 하고 또 낙서도 하고 그런 고유한 그런 그 기록들이 이렇게 마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앨범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집한 그런 개인 기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글을 썼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뭐 요새 같으면 이제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카페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다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서 출간한 겁니다. 이렇게 출간된 나의 글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누적되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잘 찾기도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 모아두고 이렇게 정리해 두면은 자기 아카이브에 아주 자신을 나타내주는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변의 이런 일들과 이런 지대적 환경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훌륭한 아카이브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이메일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또 각 어떤 뭐 비즈니스가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어떤 사건에 관한 업무가 필요하니까 업무상 필요하니까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그 주고받는 뭐 문자라든지 임시 메모와는 달리 굉장히 생애에 중요한 사건과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문서는 아닌데 뭐 민간 조직이나 단체도 있지만 그런 민간 단체나 회사 같은 무슨 조직 또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에게 보낸 문서 또 혹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서 중에서 내 아이의 생애와 활동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표창장이나 감사패 같은 걸 받았을 때 그거 막 버리지 않죠. 이것은 또 내 생애 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물질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개인 사례를 포함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할 때는 꼭 이렇게 내 가족이나 내 자손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보존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뭐 내 인생의 여러 활동을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이나 내 자손들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박한 바람으로 이제 어떤 기록을 모을 때 자기 가족이나 자손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다, 보여준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때 어떤 미라에서 나온 어떤 그 어떤 남편이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사산에서 일찍 죽은 부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편지지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사람들이 이제 부부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고 또 사랑을 했고 그런 그 사별의 정을 애틋하게 표현했는지를 정말 잘
느끼게 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기록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기록이 오래되면은 또 어떤 시기가 바뀌면은 여러분이 썼던 내용들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감동을 주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수집한다 그러면은 뭐 종이로 된 기록만을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기 지금 교재에 있듯이 종이 기록, 비디오 필름, 뭐 CD, 각종 전자 기록, 뭐 CD나 DVD, 뭐 USB, 요새 같으면 그 SSD 같은 그런 쉽게 빨리 저장이 되는 매체 같은 것이 있죠. 뭐 오래된 형태의 그 하드 드라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매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매체가 자꾸 진화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고성능 PC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겁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갖 주요한 활동을 다 합니다. 요새는 뭐 은행 거래도 해서 그 안에 은행 거래 기록도 캡처할 수가 있고 또 이 뭐 각종 무슨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뭐 적거나 메모를 하거나 할 때 그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기록을 스마트폰을 잊어버린다고 뭐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애and로이드나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그런 그 소위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쪽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장소를 통해서 또 PC 같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같이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저장소에다가 이런 모든 전자기록을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복구해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이 나이를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이런 걸 활용해서 사실은 무수한 기록을 생산하고 또 저장해 두고 또 찾아서 이용하는 그런 습관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기록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지우기도 하죠. 저 같으면은 이제 카톡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대화나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카톡 대화를 하면은 그거를 대화 보내기를 활용을 해서 이메일로 다 저장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러한 SNS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자기가 탈퇴하더라도 자기가 생산하고 받은 기록으로서 자기가 보존하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럴 때 목록을 작성하면은 그런 이렇게 좀 필요한 정보, 그 목록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자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쓰든 PC를 쓰든 기록을 많이 생산하고 받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런 그 전자 파일의 목록, 뭐 종이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록의 출처라든지 활동 내용, 그 시기가 나타나면은 이걸 나중에 분류하고 검색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내 개인 아카이브 중에서 나의 개인적인 생애, 혹은 내 가족에 관한 그런 기록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록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진 파일이 있다거나 어떤 종이 기록이 있다고 그럴 때 목록을 만들 때 뭐 이렇게 제목을 하나하나 붙일 때 이게 이제 건에 대한 하나의 기록건에 대한 그 이름 붙이기 장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가족 모임 뭐 그다음에 대시를 하고 할아버지 생일 축하 뭐 생신 축하 그다음에 1990년 6월 25일 이게 10번째 사진이다 뭐 10번째 뭐 기록이다 등등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그 기록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찾을 수가 있고 또 디지털화를 해도 이것이 겹치지가 않고 전부 다 보존되고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기록 목록을 만들 때 수집한 기록의 목록을 만들 때 미리 이제 분류를 해서 그 분류의 체제에 맞게 이제 기록을 이름을 지으면 좋다. 파일 이름을 지으면 좋다. 그래야 이제 잘 정리 분류를 하고 검색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강의에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개인과 가족의 그런 생애와 활동을 증거하는 기록을 수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은 좀 더 사회적인 분야로 더 나아갑니다. 이제 본인이 속했거나 활동했던 그런 조직의 활동을 증거하거나 나타내주는 기록. 내가 속했던 단체나 회사나 어떤 그 조직의 기록을 우리가 수집하면 거기에 또 역시 나의 생애라든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그 활동의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속했던 그런 단체의 그 회보나 발간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발간물은 여러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존할 수 있지만 나의 개인 아카이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활동을 내가 금방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그 유일한 기록물이 아닌 다수 있는 기록물이지만 내 아카이브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나 이런 단체에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활동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발행한 그런 발간물, 회보 같은 것을 수집하면은 자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록 혹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직에서는 기념사진을 많이 찍죠. 여러 이벤트나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이제 조직의 활동과 기념하리를 나타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사진을 받으면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잘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언제 찍은 거고 행사 이름이 뭐고 거기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름이 뭐다 정도를 이렇게 쭉 뒤에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을 봤을 때 전혀 이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어떤 활동과 어떤 행사에 대한 사진이었고 이때 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진의 뒷면에 살펴봄으로 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하기 전부터 옛날에 이렇게 사진, 대학 다닐 때 이제 서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나물 뒤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의 그 내용이라든지 사진을 같이 찍었던 사람들 이름을 적고 언제 찍었다 적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진을 보면 뒷면에 그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대학 서클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디지털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정말 많은 그런 뭐 여러분들 뭐 카페나 블로그나 카톡방 같은 또 밴드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그 SNS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만들게 되죠. 쓰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뭐 농담이나 그냥 아주 단편적인 그런 메모도 있지만은 어떤 자기의 그 중요한 생각 또 사건에 대한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판단 또 논쟁들을 담았던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요새는 그런 SNS에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걸로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런 기록도 개인 기록으로서 이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수집을 하는데 텍스트를 일단 긁어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록을 나중에 수집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이렇게 그 추출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가지고 저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되게 지우기 마련인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텍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또 이미지가 많죠. 우리 그런 기록을 생산하고 우리가 쓰는 그런 우리 이 현대 사회는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이미지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다운로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던가 내려받던가 캡처를 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기록 생산 활동이고 기록 수집 활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가 속했던 조직이나 단체가 보내준 뭐 이메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편지 또 공적인 문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록들 내가 이제 받은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거는 당신만 볼 거지 이게 뭐 아무한테나 공개하면 안 되는 기록이다 그러면 이거는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자문을 요청받거나 그래서 자료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가진 그런 자료에는 다른 개인이나 뭐 회사나 이런 다른 단체의 비공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받는 목적이 어떠한 평가라든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받았으면은 사실은 그러한 대응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한 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폐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장하도록 용납이 되어 있는 그런 허용이 되어 있는 기록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 이제 유출됐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혹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주의해야겠죠.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다면 이런 내 기록이나 내가 몸담았던 조직이나 이런 단체의 기록 중에서 단지 나의 활동, 조직의 활동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이런 내가 살았던 이 사회의 여러 모습을 알려주는 기록들, 이 시대의 어떤 환경, 시대적인 어떤 사건, 뭐 당대에 뭐 유행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후대에 이렇게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후대에 뭐 역사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그걸 이용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들거나 받았던 이런 생산하거나 수집했던 그런 많은 기록 중에서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우리가 보통 시대상을 잘 말해준다.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어떠한 이슈가 됐던 사건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내가 만들거나 받은 기록. 또 거기에 대한 내 가치관, 내 판단, 또 논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개인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떤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 환경이나 장소 그 나중에 다 변화하잖아요. 다 모든 게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하는데 특히 우리 이제 사회가 이제 많이 현대화되고 발전하다 보고 뭐 아파트 짓고 뭐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많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장소들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연적 환경이나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 같은 것에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건축사라든지 무슨 뭐 지리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이 보여주는 사회상을 통해서 사회사 연구 같은 데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NS에도 물론 그렇게 우리 시대의 사회상이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또 환경과 장소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런 SNS 기록에는 저작권이 있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수집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존하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올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기록은 그 생산자가 혹은 생산한 기관이 그 민간 기관인 경우죠. 70년이 지나야만 그런 저작권이 이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용할 수 있는데 7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공공기관이 만든 그런 기록물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수집한 기록 중에서 어떤 글이나 사진 중에서 개인의 저작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 쓰고 올려도 되겠다 하고서 했을 때 만에라도 저작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기록들도 모든 형태의 기록을 포함하는데, 자, 이런 기록을 이제 잘 분류해서 이렇게 기록 철명이나 기록건명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자기록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개인 아카이브, 내 개인 아카이브의 그 분류 체계를 갖다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각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다음 강의 때 그런 분류 체계를 갖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이미지를 캡처해서 하나의 자기가 전자 파일을 수집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잘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게 다운로드 받거나 원래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캡처한 파일은 자동적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보통 캡처한 시기가 시점이 붙여서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찍어봐서 아실 텐데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볼 때 사진 모양이 안 나오고 파일 이름만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사진을 찍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기록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이런 그 폰의 사진을 예를 든다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 찍은 거고 몇 번째 사진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사진들에는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그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록에 접근하는 정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뭐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메타데이터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실 필요 없고 기록을 잘 이렇게 나중에 분류하고 어떤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 식별하고 잘 찾기 위해서는 기록의 그 이름, 특히 전자 파일 같은 이런 기록의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고 그런 기록의 이름 안에 어떤 그 출처나 시간 정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건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어떤 간략한 정보가 이름에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로그 옆에 네이버 그리고 카페가 있잖아요. 시니어 블로그 옆에 카페에서 어떤 글을 내가 이제 캡처하고 싶다 그럴 때 그 캡처를 하고 나서 그 정보를 갖다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메타데이터를 첨가를 할 때 이게 어느 웹사이트에서 왔는지 그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또 그것이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여러 디렉토리로 이제 분류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자기가 이 어디에서 이런 기록을 다운로드 받았다, 캡처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포털에 있는 네이버 같은 카페라든지 블로그 혹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캡처하거나 이름 붙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유의 그 SNS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그 주소를 그대로 붙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이제 식별 그런 그 번호를 같은 것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캡처를 우리가 많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캡처를 하는 한번 방법을 한번 예시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줌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PC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산만하게 해서 미리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봤습니다. 크게 이제 지금 세 개의 장면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 PC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을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그 폰 옆에 이제 양쪽에 단추를 눌러서 캡처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혹은 그 캡처 자체 프로그램 메뉴가 있어서 메뉴를 끌어내려서 캡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갤러리나 포토로 들어가서 갤러리나 포토 앱으로 들어가서 화면 자르기를 통해 가서 원하는 방법 그 이미지만 캡처를 하고 거기다 여러분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는데 숙달할 되다 보면 뭐 금방 하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이제 PC 작업도 많이 하니까 이제 PC에서 캡처하는 방식인데 이건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10에 보면은 이미 윈도우 10에 이 캡처 도구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윈도우 제일 왼쪽 오른쪽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들이 앱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게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제일 밑에 보면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활용하면은 밑에 이제 하단에 메뉴바로 이렇게 그 고정시켜 놓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캡처 도구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캡처 및 스케치를 화면이 뜨고 여기에 이제 새 캡처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그 캡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그 사각형으로 그런 그 캡처할 부분을 PC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전체 혹은 일부를 capture할 수 있게 그 화면이 그 뜹니다. 그 화면을 캡처를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해서 아마 이렇게 그 여러분이 캡처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세 번째 화면이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뭐 봤던 거를 이렇게 이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캡처를 한 장면입니다. 여기. 요거에 이제 그 윈도우즈 10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그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PC를 캡처한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이런 그 수집된 기록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 번만 제가 더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수집한 기록, 특히 이제 SNS나 전자 기록들이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이 이제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록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 때 이용 제한이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이용 제한 정보가 있다든지 비공개라든지 혹은 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 참고 사항을 이렇게 마킹을 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집한 기록에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기록 안에 전자기록 안에 그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초상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좀 여러분이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타인의 그 초상 이미지를 또 함부로 여러분 개인 아카이브, 이제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게 되면은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많이 공개하게 되거나 블로그나 이런 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저 개인 블로그에 제가 작업했던 모든 그런 파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아카이브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웹 주소를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타인의 초상 이미지, 같이 여러 사람이 찍은 이미지를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 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사진이 자기가 올리고 나오면은 이렇게 그 뭐죠?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벌써 많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우스갯소리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우리가 어릴 때 어디 놀러 가거나 뭐 한강에 가서 뭐 수영한 사진도 제가 있는데 그 어린애들 다 이렇게 빨개 벗고 사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올릴 때 뭐 자기 개인이 자기 올리는 거는 괜찮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애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이 어린 여자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또 몇 명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내 나이 또래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걸 올렸는데, 아, 어떤 놈이 내 어릴 때 홀딱 보고 사진을 올렸어 하면은 당장 저한테 어떤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저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다. 우리 어릴 때 같이 빨개 먹고 찍은 사진이 있어야 했더니 그 사진에 나온 그 따님을 둔 어머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진 지금 빨리 없애라고 지금 빨리 가져오라 앨범 가져와서 그 보고 없애라고 그래서 그 앨범을 갖다가 그 사진을 갖다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사진을 찢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 말해서 이제 사진 하나 없어져 버렸죠. 뭐 이런 거. 그런 어린 시절 사실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그 사람들과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 소위 말해서 X자, EX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뭐 이미지나 기록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EX00이라고 말한 거는 X 애인, 뭐 X 뭐 부인, 뭐 이혼한 경우겠죠. 뭐 등등 이런 그 자기와 현재와는 무관한 사람의 이미지를 함부로 막 자기 개인 아카이브로 내 인생의 중요한 추억이다 그래서 막 뭐 수집 보존해 놓은 건 좋은데 막 이거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